자, 대혼돈 시리즈 오늘 4회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까지 했죠. 자, 지금 이 경제 위기가 미국만 위기가 아니라 유럽도 심각합니다. 유럽도 지금 물가 인상에다가 인플레에다가 또 뭐 러시아 가스 중단 등 유럽의 인플레 수준도 미국 못지않게 심각하고 유럽 각국들의 지금 이 마이너스 성장도 매우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을 추월한다고 큰 소리 치던 중국이요. 거의 시진핑 이제 3기 임기를 앞두고 과거의 모택통의 그 홍위병 시대, 문화혁명 시대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중국이 그동안에 정치는 공산주의, 그리고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이중적인 체제를 교묘하게 유지해 왔는데 중국의 성장에 한계가 이르니까 서로가 그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중적 행보를 해오던 부분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공산당이 자본주의를 접수하고 이제 압박하는 단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지금 붕괴되는 속도가 사실 놀라울 정도로 심각한데 그 진실이 해외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중국의 붕괴. 그래서 지구상의 전방위로 이 선진국 주요 경제 블록부터 지금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도 멀쩡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올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러시아의 이 경제 위기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구나 영토를 또 자원을 침탈해야 버틸 수 있겠다라는 푸틴의 강박증이 결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보면요. 아르메니아와 또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전쟁을 벌여서 100여 명이 죽었다. 또 심지어 타지크스탄과 키르기스탄이 또 전쟁을 벌여서 지금 수십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말고도 곳곳에서 이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럴까요? 결국은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또 러시아의 지도력, 미국의 지도력 이런 것들이 붕괴되어 가면서 그 우리가 흔히 나와바리라고 부르는 권력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싸우고 타지크스탄, 키르기스탄이 싸울까요? 그건 다 러시아라는 그 지역, 과거의 구소련의 영역에 있는 맹주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기진맥진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문제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보면 이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 트럼프만 그런 줄 알았는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더 심하게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동맹보다도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의 표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등의 이딴 규제를 지금 가하고 있고 한국이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할 때는 미국이 세계의 리더 역할을 지금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호무역 고립주의로 갔다가 이제는 세계와 더불어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이 겪어보니까 이게 미국 우선주의가 맞다. 그래서 나도 트럼프 이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몇 년 전부터 퍼플리즘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되든 이 퍼플리즘을 자극하는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세계의 리더 역할은 미국이 자진해서 내려놓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딱 그런 양상이 정확하게 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제품을 사라는 바이 아메리칸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 제품이 돼서 수출하는 이 부분이 치명타를 입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보호무역을 완전히 강화하고 있고 국경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팔아먹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 만들어서
그래서 삼성 공장도 미국 내에서 삼성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아라. 현대 자동차, SK도 다 마찬가지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만든다라는 것은 그게 공장이 하나 크게 생기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사라져버린 공동화된 일자리, 제조업을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그걸 다시 복귀시키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쇼어링, 온쇼어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기술 추격까지도 막아야 되겠다고 하며 한국, 일본, 대만을 동원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압박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한국에 지금 오늘 리잔수 중국 서열 3위가 와가지고 윤을 만난다고 해요. 내일 이제 윤 만나겠죠. 그런데 펠로시 왔을 때는 서열 3인데 안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혼돈, 치포 동맹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라는 이 혼돈도 결국은 미국의 리더십 붕괴 양상, 자국 우선주의 양상 속에서요. 이제 더 이상 동맹이라고 봐주고 하지 않겠다는 냉혹한 현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제조업은 자국 내에서 하라. 그러면 왜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자국 내에서 제조업을 하라는 이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한국의 대기업의 이익만 막연하게 지키려고 중국하고도 그래하고 미국하고도 그래하고 한국 내 공장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럴까요? 이게 웃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압박, 중국의 압박 등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한국 내부의 제조업 공동화를 우리가 막도록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 자유무역, 남들은 다 보호무역이면 우리가 견디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무역의 대가로 한국 내에 제조업이 거의 붕괴되는 그런 것을 희생을 치렀잖아요. 자, 여기에 지금 한국이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요, 전 세계는 급속도로 지금 자국 이기주의로 계속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도 지금 서로 이익이 되는 센 자에게, 그러니까 한국이 붙어야 될 동맹이 미국이라면 미국에게 한국이 조공을 바치는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블록화가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지정학적인 안보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경제 블록에 예속되는 길을 기꺼이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대만보다도 더 위협적인 안보 지금 우려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건가? 경제에 미국의 조공을 바치더라도 미국과의 안보를 튼튼하는 게 낫다라고 대만이나 일본처럼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마치 과거에 이 서방 세계의 리더 국가가 쪼존하게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부분이 비판받아야 되고 공격해야 된다고 언론들이 자꾸 바람을 잡아요. 심지어 보수 언론도 재벌 영향을 받고 그러는데 좀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중국 서열 3위 리잔수가 한국에서 LG 무슨 사이언스 파크를 둘러본대요. 마곡에. 자, 이재용이가 리잔수를 자기 회사로 안 데려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바이든이 삼성전자에 갔었는데 이재용이가 리잔수를 자기 회사에 데리고 갔다가는 미국하고 관계에서 완전히 쫑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이가 저기 멕시코 파나마에서 현지 법인들하고 사진 찍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리잔수가 한국에 와 있을 때 이재용은 물밑에서 중국하고의 할 부분은 다 해놨으니까 멀리 가서 아닌 척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시치미를 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어리석은 LG만 지금 리잔수를 자기 사이언스 파크 마곡에 있는 단지로 데려가는데 LG도 앞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푸틴이 궁지에 몰리면서 푸틴의 리더십이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붕괴 후에 최대의 위기가 푸틴에게 닥쳤고 푸틴은 지금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전면전을 하거나 협상을 해야 되는데 푸틴이 지금 전면전을 하다가는 러시아 내부에서 아마 반란이 일어나서 무너질 거예요. 협상을 하자니 그야말로 체면이 지금 안 서는데 문제는 이번에 공격해서 먹은 땅을 다 내놓고 협상을 해야 될 건데 그러다가는 지금 푸틴의 리더십 자체에 또 붕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지금 푸틴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거고 중국의 경제가요 아마 곧 붕괴가 본격화될 거다. 중국의 경제 붕괴가 본격화되면 공산당 기술 관료들, 테크노크라트들 수준으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에는 무슨 경제학이 있을까요? 중국이 경제학이라는 게 있는 나라일까요? 그래서 중국이 과연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전 세계적 차원의 경제 위기를 이해할 능력이라도 있을까요? 모든 것이 공산당의 이익에 부합되게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중국이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까요? 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재벌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자, 전 세계적 차원의 주요 경제 블록, 미국, 그리고 중국, 유럽, 그리고 브릭스 이런 나라들이 동시에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세계의 이 국가들 중에 하위 20%의 국가들은 대부분 부도가 날 거라고 봅니다. 즉 국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계 국가가 한 220개 정도 되면 그 중에서 40, 50개에 가까운 나라들이 곧 디폴트 상태에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기구가 무력화될 거예요.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유럽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국제 경제기구들이 거의 무력화되고 지금 이미 무력화된 대표적인 기구가 WTO, 자유무역을 기치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만드는 세계무역기구가 무력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제 위기는 이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리더십이 사라진 상태에서 각국이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것은 엄청난 공포로 실제 다가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모두가 모여서 형식적으로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협의를 한다라는 명분이나 그런 구실을 갖다가 그래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국제기구 자체가 다 무력화, 붕괴되고 있다는. 그래서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 붕괴가 가져오는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대공황,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대공황의 충격보다도 훨씬 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국에서의 경제 위기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세계에서의 경제 위기를 봐야 된다. 좀 있으면 미국에서 자산 버블이 터지고 유럽에서 터지고 중국에서 터지면서 이것이 동시다발로 터져 나올 거다. 내가 10년, 최소 10년, 15년까지 이 경제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대혼돈의 시대가 곧 시작됩니다. 자, 대혼돈 5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서방의 이 역사학자들이나 안보 지정학을 다루는 정치학자들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면서 기존 1위인 미국과 따라잡으려는 2위 신흥선진국 중국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기존의 1위가 힘을 잃어가고 따라잡으는 2위는 1위보다 더 비실비실해지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제 죽을 지경에 놓인 2위가 살기 위해서 사고를 치고 이전에 미국과 군사 강국을 다투던 러시아가 이제 망할 지경이 되어서 이웃나라를 침략했다가 뒤수습이 되지 않고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치면 금방 우크라이나가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항복할 거라 생각했고 또 그가 석유 가스를 가지고 흔들면 유럽이 겨울에
다 항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유럽의 이 석유 에너지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서 에너지 위기에 몰릴 거라던 유럽은 대안을 마련하면서 안정적이 되어가고 지금 러시아군이 지지부진해 가면서 푸틴이 아주 궁지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이번 겨울을 무사히 보낼 확률이 높아지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러시아가 핵을 쓰지 않을까 우려해서 바이든이 푸틴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 푸틴이 최근에 찌질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 군사 작전을 조정할 계획이 없고 느린 페이스로 가고 있지만 서두를 일도 변화도 없을 것이다. 자,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푸틴은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러시아의 출구 없음이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일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러시아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자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4천만에 가까운 인구 등이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탐이 나서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를 속국화하고 벨라루스를 속국화하고 그래서 이 거대한 소련 같은 연방 국가로 가려고 생각을 했죠. 그 속에서 러시아의 경제난에 대한 출구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지금 벗어나 보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와중에 미국이 굉장히 리더십을 잃으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저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생각한 이유는 작년 8월 달에 8월 15일 전후에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미국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 정도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먹어도 또 더 나아가서 몰도바도 먹고 조지아도 먹고 야금야금 발틱 3국도 먹고 폴란드를 먹어도 누가 나서서 말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오늘 그 대혼돈 5번째 시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뭔가 하면 세계가 경제 대공황으로 가면서 그 공황의 끝은 전쟁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러시아는 정확하게 2차 대전 때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의 특징이 오일이나 식량 자원 등이 다 부족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조금 다르지만 이탈리아는 오일이 없었고 식민지가 없었던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파시즘 국가로 가면서 결국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시진핑은 이념 회귀를 하고 있다는데 시진핑은 왜 이념 회귀를 했을까요? 중국 경제가 붉은 자본주의라고 공산당이 통제하는 자본가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시켰으면 시진핑이 지3기 임기로 가면서 굳이 중국을 갖다가 문화혁명, 홍위병 시대처럼 통제하는 시대로 갔을까요? 이념 회귀를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니까 시진핑이 이제 공동부유라고 공산주의 사상을 강조하며 경제를 통제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로 가봐도 별 거 없다. 그래서 지금 2024년 내년 경제가 점점 더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유럽은 벌써 진입했고 중국도 급격하게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 세계의 경제 3강이 다 침체로 빠져들 경우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동력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년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겁니다. 자, 중국 경제는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다음 달인 10월 달에 중국 공산당 전인대회에서
당 총석이 3년임을 시진핑이 관철시키겠지만은 그가 이제 경제를 통한 발전보다는 이념에 더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기술전쟁, 무역전쟁에 이어 냉전 상태,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신냉전, 그리고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가세,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지금 세계를 다시 2차 대전처럼 경기 침체 속에서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국은 현재 경제에서 지금 완전히 균형이 무너졌어요. 중국 경제는 해마다 한 7% 정도는 성장해야 그야말로 유지가 되는데 이제 성장, 소비, 서비스가 다 하락하고 있고 과거 같은 성장이 지속되지 않으면서 이제 과잉으로 성장을 몰아넣었던 그 대가가 떨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부채, 주택 건설 등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이 거의 이제 경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경제가 붕괴될수록 중국은 출구를 자본주의를 따라 하려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즉 서방이 중국을 자본적으로 세계화 속에서 개방시키려고 했고 중국도 자본을 개방했는데 그것은 오판이었다라고 교조주의적으로 이념적으로 강경하게 회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총체적으로 인구 감소라든지 또 생산성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회귀하는 길을 공산당 지도부가 틀었고, 특히 이제 인터넷 플랫폼 산업 등에서 중국 공산당이 강한 압박을 하고 이제 경제 개발 필요 없다, 이념 강경화로 가자라고 하는 모택동 시대 회기가 나타날 것이다는, 이건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중국을 없애려고 무역 고립을 시키고 또 중국에 투자된 회사들을 다 리쇼링 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을 신냉전 상태로 고립시켜 말려 죽이려고 한다고 모든 탓을 미국과 유럽 서방에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극단적인 국수적인 형태로 들어가고 신냉전으로 가게 되면서 충돌 가능성이, 즉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고, 자, 그러다가 이제 통제되지 못하는 속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과 푸틴은 이제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처럼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이제 세계의 모범이 되고 미국과 유럽에 대응해야 된다, 요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푸틴의 전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고 또 시진핑이 러시아와 지금 파트너 관계를 할 이유가 많아져서 이 극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동시에 주요한 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커졌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은 이것이 더 확산되어서 크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버금가는 거대한 전쟁이 생길 가능성이 지금 가장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중국하고 러시아 대 이 서구 유럽의 대결, 이 구도 속에서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고립되어 가는, 그리고 무너지는 경제 붕괴, 그리고 전쟁 실패, 이런 것들이 러시아, 중국으로 하여금 결국은 서방과 미국을 이 분노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완전 가미가제식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대혼돈의 결과가 결국 전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요. 문제는 미국도요, 바이든 또한 트럼프보다 더한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고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고 우리만 첨단 산업에 그동안 뒤처져서 손해봤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기술망을 전부 재편하고 리쇼링, 온쇼링을 가중시키겠다. 자, 미국도 굉장히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대결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결이 되고 그것은 전쟁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자, 대혼돈 6번째 시간 방송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계 경제가 위태위태해서 절벽으로 언제 떨어질 건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로 엄청난 돈을 풀게 된 것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이제 붕괴의 서막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코로나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는데요. 자, 파우치 소장, 곧 은퇴한다는 파우치 소장이 바이든이 말한 미국의 코로나 끝났다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엿을 먹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지 않다. 즉 엔데믹이 멀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루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났지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래서 바이든이 팬데믹 끝났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를 박멸하기 어려울 거라고 내다보고 가을과 겨울에 또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코로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안 잡힐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미국은 지금 정시가 내일 있을 금리 발표를 앞두고 하락하고 폭락하고 있고 코인도 폭락하고 있고 채권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장단기간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경기 침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미국에만 중점을 두고 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은 이미 벌써 경기 침체 상황에 들어와 있고 미국보다 유럽이 훨씬 심각하고 유럽의 중심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미국은 침체 상태의 초입이라고 보고 본격적인 터널 안으로 아직 안 들어갔다고 본다면 유럽은 벌써 침체의 긴 터널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가도 지금 유럽이 더 심각해요. 그런데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골치 아픈 거는 중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중국의 GDP가 세계 지금 한 18%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의 5분의 1에 가까운 중국의 경제 붕괴가 지금 현실화된다면 그 타격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이 세계 주요한 공산품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제 붕괴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제가 오래전부터 중국이 경제가 벌써 한 10년 전에 한계가 왔는데 저임금으로 세계에 수출하던 방식이 10년 전에 한계가 오니까 그때부터 건설 부동산 부분에 집중적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이렇게 그림자 부채 그래서 지방정부가 그야말로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건설 금융을 조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엄청난 빚들을 쌓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경하고 한 2천억이 넘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 건설공사가 더 이상 이제 중앙정부의 통제로 금융기구에서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 스톱 되고 이제 미분양이 속출하고 또 이미 돈을 낸 사람들은 집을 받지 못하는 붕괴 사태가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붕괴가 나오겠지만은 중국의 건설산업, 아파트 산업, 또 거기에 따르는 이 자금 지원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붕괴의 핵심이 된다. 중국 내가는 여기서 터질 거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 지금
자체를 개발하기 위한 건설 인프라에 투입된 이 부채들까지 합쳐지면서 아파트와 인프라 부채가 동시에 터지게 될 거다. 그래서 중국이 이 터지는 것을 저 공산당이 통제가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라면 벌써 터졌는데 공산당이 억지로 누르고 있지만은 이것이 수해가 와서 지하의 하수도에 물 유입량이 늘면 맨홀이 터져나가 버리듯이 누르지 못하고 머지않아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붕괴가 전 세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혼돈의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지금 대공황으로 가는 길에 쐐기를 박는 것은 중국의 건설 분야의 붕괴가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숨어 있는 중국의 일경이 넘는 엄청난 부채가 그 내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미국이 이제 내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 한국의 환율은 금방 1,400원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오늘도 1,394원 근처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자, 오늘 한국의 주식시장도 지금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일 지나면 금리가 1,400원이 무너지고 순식간에 10월 초까지 1,450원이 될 거고, 이제 11월 달에 1,500원이 넘어가면서 연말에는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고 정부가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또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미국의 인플레도 만만치 않게 나올 거고 내년 하반기에 가야 5%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지금 예고가 나오고 있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될 거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올해 금리 올리고 인플레가 내년 초부터 둔화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년 3월이 되면 미국의 금리 수준이 5%에 육박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한국이 지금 큰일 났죠. 한국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2.5에서 한미가 똑같잖아요. 자, 2.5에서 미국이 0.75를 올려도 3.25가 됩니다. 자,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큰 차이로 나게 되면 위태로운 환율이 급속히 무너지게 될 거고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서 내년 초에 미국의 금리가 4.75쯤 되게 될 때 이때 이제 한국은 그 과정까지 가는 상황에서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 버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일이 무역 적자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가 연말까지 어마어마한 양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거고 그리고 한국의 금리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안 한다던 빅스텝을 100% 하게 될 거고 그 속에서 결국은 지금 부동산 주식 폭락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작되면 일단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락이 될 건데 대공황 같은 공포의 시작은 미국에서 어느 날 주식이 한 방에 10% 정도 내려버리는 상황이 오게 될 거고 그 공포가 한국의 이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킬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160조 정도의 탄광과 유예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시한폭탄으로 터져 놓을 게 1,000조 가량은 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막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그래도 주식보다는 좀 더디게 내려오고 있는데 부동산도 이제 본격적인 폭락이 시작되면 앞다퉈서 문재인 이전의 가격에서 더 내려가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에 미국의 금리가 정점에 달할 걸로 보이고 그쯤에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자산 버블 붕괴가 미국에서 시작되고 결국은 그것이 한국의 자산 버블 붕괴, 환율 붕괴, 무역 수지 붕괴 등으로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대공황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위기는요.
미국, 유럽, 중국 전부가 위태롭고 브릭스조차도 위태롭습니다. 특히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도 또 매우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세계적 차원의 장기 대공화, 특히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아마 러시아가 통제하던 지역에서 러시아의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과거에 러시아의 나바리에 속하던 지역 곳곳에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지금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타지크스탄과 키르기스탄 사이에 전쟁이 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럼 미국은 어떡하냐?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할 거고 그래서 세계 무역이 급감하면서 곳곳에서 이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 되면서 그 돌파구로서 분쟁과 전쟁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한국에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라도 하고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권이 그러지 못하고 야당에도 기대하기 어렵다. 자,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앞으로 벌어질 대혼돈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